은행에서도 안 빌려주는 사람, 당신에게는 왜 돈을 빌리려 할까요? 그 한 통의 연락, 당신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수원의 62세 이만수 씨는 평소 말도 없던 예전 직장 동료에게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 급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좀. 미안하다는 말보다 먼저 돌아온 건 계좌번호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높은 시기에 왜 사람들은 은행 대신 당신을 찾을까요? 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늘 친절하고 빌려준 사람은 결국 상처만 남을까요? 알고 보면 이들은 당신이 착하고 거절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접근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일로 인간관계를 망치고 돈도 잃고 마음의 병까지 얻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이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씨는 올해 65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그는 중견기업에서 32년을 근무하고 2년 전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직책은 공장 총괄 부장이었고 퇴직금은 오랜 근속에 비례해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많다기보단 그만큼 오래 버텼던 시간의 대가였죠. 그는 늘 정장을 입고 다녔고 말수는 적지만 동료나 후배들 사이에선 책임감 있고 신뢰받는 선배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큰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루 2번 산책하고 아내와 장을 보며 소일거리를 찾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늘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는데 20년 전에 첫 아들이 취업,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가죽은 많이 닳았고 가장자리는 해졌지만 그는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고 나가는 곳은 바뀌지 않아야 한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죠. 그런 그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작년 늦가을이었습니다. 한창 낙엽이 물들던 11월 초 고등학교 동창인 조영석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병수야, 오랜만이다.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냐? 몇십 년 만의 연락이었지만 병수 씨는 반가운 마음에 창원 시내의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웃으며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 씨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업체를 하다 최근 창원으로 사업 확장을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설 무렵 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자금줄이 좀 막혔어. 세관 문제랑 매출, 정산이 늦어져서 말이야. 한 700만 원 정도만 급히 빌릴 수 있을까? 정말 급한데 다음 달 초에 바로 갚을 수 있어. 병수 씨는 당황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갑이 손에 있었고 늘 하던 대로 꺼내서 현금 인출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꼭 갚는다는 거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 병수 씨의 말에 조 씨는 잠시 말을 흐리더니 결국 손을 모아 부탁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 안 할 줄 알았냐? 예전에도 내가 날 도와준 적 있었잖아. 그땐 내가 몰랐겠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족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는 월요일 아침 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조 씨는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하며 다음 달 초 꼭 갚는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고 병수 씨는 조심스럽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영서가 예전에 말한 날짜가 됐는데 괜찮은가? 혹시 더 필요하면 미리 말해줘.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병수 씨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조 씨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산의 어느 고급 횟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조 씨는 웃고 있었고 와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수 씨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아, 이건 잘못됐다. 그의 지갑을 다시 열어보며 거기서 삐져나온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적은 메모가 있었죠. 급전 마이너스 조영서 700만 2024년 11월 13일 송금 기억에 남기기 위해 적어뒀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수 씨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나중에라도 갚으면 다행이지만 안 갚아도 연락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내는 화를 내기보단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거절 못하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지. 그 후로 병수 씨는 조 씨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른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혹시 영석이한테 돈 빌려준 적 있어? 그 친구도 500만 원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이미 비슷한 피해자가 몇 명 더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병수 씨는 이후 경찰서에 조용히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증거로는 문자 기록, 송금 내역, 그리고 손글씨로 작성한 메모를 함께 냈습니다. 하지만 형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인 간 금전 거래는 민사로 가야 합니다.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병수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갑을 바꿨습니다. 낡은 지갑 속엔 더는 신뢰가 없다는 걸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갑을 바꾸며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앞으론 이 안에서 나가는 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부터 생각하자.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사는 67세 이정우 씨는 은퇴 이후 아내와 함께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해온 그는 수도권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자연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IT 중견기업의 재무팀장이었고 은퇴 당시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는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덕분에 추가로 모은 자금이 1억 원 정도 더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은퇴를 2년 앞둔 61세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성북구 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중장년 재무설계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의 기준, 노후에 꼭 필요한 의료비 준비, 고정 수입 없는 시기의 지출 관리 등에 대해 배웠고, 그는 그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노후 지출 루틴을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습관 중 가장 인상적인 건 3단계 지갑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나는 생활비 지갑, 하나는 비상자금 지갑,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신뢰 지갑이라 부르는 절대 손대지 않는 구역이었습니다. 신뢰 지갑에는 오직 자신의 노후를 위해 준비한 긴급 자금만을 따로 분리해 넣어두었고, 이 지갑은 매달 기록하며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나는 이 세 개의 지갑 중 어디에서 줄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뢰 지갑에 손을 대야 한다면 그건 내가 지는 손해입니다. 실제로 3년 전 오랜 직장 동료였던 박모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우야, 아이 등록금 때문에 급하게 1,000만 원 정도만 부탁할 수 있을까? 박 씨는 과거 팀장으로서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선배였고
인간적으로 미안함보다는 의리가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박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박 선배,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하지만 지금 부탁하신 돈은 제 노후 생존 자금입니다. 혹시 그 외에 도움 정보나 추천, 혹은 내가 아는 변호사에게 연결해 드리는 건 가능하지만 돈은 어렵습니다. 그 말에 박 씨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괜히 내가 너무 쉽게 연락했나 보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이 씨는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와도 껄끄럽지 않게 관계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기준을 지킨 것이었죠. 그는 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기준이 없으면 돈은 항상 관계를 망가뜨리는 칼이 됩니다. 나도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오래 준비했고, 그래서 후회도 없습니다. 지금 이정우 씨 부부는 평창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내려오면서 확보한 차익으로 노후 의료비와 장기요양보험, 간병인을 위한 계약형 플랜도 미리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한 65세 이후 받을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 직후부터 연금저축계좌를 매달 120만 원씩 인출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평일에는 텃밭을 가꾸고 주말이면 근처 시장에 가서 자주 가던 단골 가게들을 들르는 게 낙입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계란 10개를 고르면서도 가격표를 비교하고 남편은 장바구니를 들고 기다리며 소소한 농담을 건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뜰하게 사니까 아이들이 효도는 안 해도 걱정은 안 하잖아. 그러게요. 효도보다 신경 안 쓰이게 해드릴게요가 더 고마운 말 같아요. 자녀들은 독립했고 이 씨 부부는 그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또 받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후는 외롭기보다 복잡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매일 정리하고 단순하게 만들며 살고 있어요. 그의 아내는 최근 남편의 낡은 손가방을 몰래 바꿔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정중하게 고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가방은 내 기준을 지켜준 친구야. 이 안에서 빠져나간 돈이 언제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나한텐 가장 잘 알려주는 거지. 우리 사회에서 지인 간 금전 거래는 여전히 위험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보고 빌려줬다. 거절하면 인간관계가 어색해진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돈을 주고 그 결과로 금전뿐 아니라 신뢰와 인간관계를 동시에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며 퇴직금을 손에 쥐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통계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39%가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줬거나 보증을 서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중 66%는 정식 계약서 없이 돈을 건넸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으며, 이 중 3명 중 1명은 관계를 끊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들이 대부분 다시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약 12%는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라면 또 빌려줄 것 같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압박이 금융 리스크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금융보호국 CFPB의 보고서에서는
사적인 관계에서의 금전거래는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분쟁이나 사회적 고립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호주의 금융심리연구센터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불러오는 관계 갈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약 53%가 관계를 후회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간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더 오랫동안 감정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더불어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이 문제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으로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착해서 당했다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고통을 덮으려 하지만 이런 경향은 다음 상황에서 또다시 비슷한 실수를 유발합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관계 중독의 일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했을 때 생길 감정적 마찰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반면 노후 자산 관리에 있어 예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통계적으로도 안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 위험 지표에 따르면 은퇴 이전에 재무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은퇴 후 10년 이내의 자산 감소 속도가 절반 이하로 낮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비율 또한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명확한 재무 계획과 심리적 경계선 설정이 실제 금전적 피해를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특히 유럽 복지국가에서 시행된 노인 대상 금융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70세 이상 참여자 중 약 88%가 재정적으로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일부 지자체나 복지관, 노인 대상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노년기 금융범죄 예방 교육이나 지인 사기 예방 워크숍이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에 참여한 시니어들의 피해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내 돈 선긋기 실습과 거절하는 말하기 훈련은 실질적인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착해서 당했다는 말 속에 숨어있는 방어기제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지인, 가족, 친구와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 소중함이 곧 맹신이 되어선 안 됩니다. 통계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신뢰는 사람에게 두되 돈은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노후를 지키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방어선이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먼저 전문가들은 지인 간 금전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 설정과 감정적 거리 조절이라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믿는 것과 돈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한 번쯤 도와주자는 마음이 결국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자체와 복지기관들이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는 시니어 금융안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법, 지인 간 금전 갈등 대처법, 계약서 작성법 등을 교육하며 참가자들에게 실제 사례 중심의 대응 시뮬레이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강의 후 실제로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때 처음으로 거절할 수 있었다고 말할 만큼 행동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경기 성남시는 어르신 생활금융 돌봄 서비스를 실시해 금융소외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재무 상담과 함께 위기 대응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 소도시인 강원도 정선군에서도 노인 재무 자립 학교를 열어 소액 금융과 사적 관계에서의 돈거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절해보는 연습, 돈거래 시기 시나리오별 대응법 등을 통해 행동 습관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금전 피해자 회복 지원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상담센터를 지역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은평구와 부천시 등은 노후 빈곤 예방을 위해 노인 권리 찾기 캠페인을 병행하며 어르신들이 착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개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일본은 2021년부터 고령층 대상 사적 금융거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지인 간 거래 시 반드시 서면 계약과 보증인을 둘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 시 책임 소재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노인 금융보호 전담센터를 설립하여 65세 이상 시민이 금전 갈등을 겪거나 불안정한 거래를 제안받았을 때 무료로 법률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의 사적 금융계약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제3자 동의 및 신고 의무를 두어 사회적 고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피해를 구조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관계 기반 거래에 제3자의 감시와 조언이 개입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금전이 오가는 순간엔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관계 중심이 아니라 나의 노후를 보호하는 중심에서 판단하고 대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나를 위해 선을 긋는 것이 결코 차가운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며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배려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든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반드시 내가 따로 정한 원칙이 있다는 문장을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방어선이 생깁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이 같은 문장을 습관화한 고령자들은 충동적인 돈 거래를 40% 이상 줄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돈을 지키는 건 제도가 아니라 기억된 말이고, 관계를 지키는 건 결국 선긋기의 기술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말보다 내 노후를 지켜줄 말 한마디를 내 입에 익히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갑은 달아도 마음은 닳지 않게. 관계는 오래가도 돈은 멀리 있게. 김병수 씨는 낡은 지갑을 지켜왔지만 그 안의 믿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믿었고 관계를 우선했지만 결국 돈도 잃고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 통의 연락, 한 번의 부탁에 흔들린 결과는 씁쓸한 외면과 고요한 배신뿐이었습니다. 반면 이정우 씨는 스스로의 원칙을 지켰고 지갑 속 질서만큼이나 마음의 질서도 단단히 세웠습니다.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미안함보단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결국 가족과 함께하는 평온한 노후, 타인과의 존중 어린 거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관계를 위해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람보다 자신을 지켜냄으로써 관계마저 존중하는 사람. 그 둘의 차이는 돈이 아닌 선택에서 갈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늘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다 결국 혼자 상처 입지 않도록 내 노후를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기준과 용기를 갖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존엄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뿐 아니라 마음의 경계도 단단히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삶을 단 한 사람의 부탁에도 휘청이지 않고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댈 사람이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62세가 되자마자 통장은 비어 있었고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연금 하나 들어둘 걸, 그 단순한 걸 왜 안 했을까?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남 얘기 같지 않으신가요? 얼마 전 전북 정읍에 사는 62세 이창호 씨는 퇴직 후 받은 9천만 원 퇴직금을 은행 예금에 넣어두고 이자만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월세 식비 건강보험료로 통장이 거덜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50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와서 연금 저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무 늦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늦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50대야말로 가장 강력한 절세 혜택과 복리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50대에 연금 펀드를 시작한 사람들, 지금도 매달 꼬박꼬박 안정적인 생활비를 만들며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이 오래된 아파트 천장 구석에 핀 곰팡이 자국이 점점 퍼져가던 지난 겨울 66세 김상국 씨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천장 아직도 1990년대 시공 당시 그대로인 낡은 벽지 위로 물기가 퍼지듯 얼룩이 자라났죠. 김 씨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는 10년 전만 해도 누구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방 국립대 토목공학과를 나와 건설회사에 입사한 후 35년간 현장을 누비며 일했고 57세 때 이사 승진은 놓쳤지만 그래도 부장으로 퇴직했다는 자부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비교적 후한 편이어서 퇴직금도 2억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퇴직 직후엔 아내와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며칠간 바닷가 리조트에 머물며 이제 우리도 좀 쉬자라고 웃었고 은행 직원이 추천한 정기예금과 적립식 예금 상품에 돈을 넣고는 이자만으로도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땐 시중금리가 3% 초반이었고 은행에서도 요즘은 안전한 게 최고라며 자주 연락을 줬습니다. 퇴직 첫 해에는 하루 세 끼 외식도 해봤고 손주가 생기고 나서는 100일 사진 촬영비며 돌잔치 경비까지도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장남 부부는 맞벌이라 바쁘다며 아이를 자주 맡겼고 그때마다 김 씨는 즐겁다고 말했지만 체력은 점점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퇴직 3년 차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자는 눈에 띄게 줄었고 그 사이 물가는 올라 있었습니다. 예전에 월 200만 원으로 넉넉하던 생활비가 이제는 250만 원도 빠듯했고 아내의 고혈압 약과 본인의 정기 건강검진 비용도 꾸준히 나갔습니다. 냉장고가 고장 나 교체하려다 보니 200만 원이 훌쩍 나갔고
안방 화장실에 곰팡이가 번지며 전체 타일 공사를 부르자 견적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내가 집 고치는데 쓰는 돈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김 씨는 속으로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건강보험료였습니다. 퇴직하고 몇 달이 지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평소 알던 수준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금액이 고지서에 찍혀 나왔습니다. 서류엔 월 소득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왜 이걸 이렇게 내야 하냐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봤지만 돌아온 말은 간단했습니다. 예금, 이자가 금융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김 씨는 그제야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실제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고정적으로 늘어났고 예금 통장의 잔액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퇴직금 2억은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일부는 손주들 돌봄, 비용과 아파트 수리, 생활비, 명절 경비 등으로 이미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이 돈을 계속 불릴 방법이 있었을까? 그때 누가 좀 알려줬더라면 김 씨는 퇴직 전까지만 해도 펀드나 주식이라는 말에 무조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위험한 거야. 나이 들면 그냥 안전하게 예금에 넣는 게 최고지. 그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실행했으며 아무도 그게 틀렸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그의 부엌 천장엔 곰팡이가 번지고 있고 이사를 갈 수도 고칠 돈도 마땅치 않습니다. 과거엔 손주 돌보는 게 행복했지만 지금은 체력적으로 감당이 어렵고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머리가 아파 견디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는 몇 달 전 몰래 부부의 금융 자산을 정리해봤습니다. 남은 예금은 1억 6천만 원 정도, 그것도 정기예금 해지 시 수수료가 붙는 상태. 국민연금은 한 달에 68만 원, 그마저도 둘이 쓰기엔 빠듯한 액수입니다. 아내는 요즘 가끔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 퇴직할 때 그 돈으로 뭐 하나 사놓을 걸 건물 말고라도. 그땐 왜 다 예금만 넣었대? 그 말에 김 씨는 대꾸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식탁에 앉아 벽 쪽에 번지는 곰팡이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는 이제서야 인터넷을 뒤져 연금저축, ISA, IRP 같은 단어를 검색해보고 그땐 왜 몰랐을까라는 후회를 매일 반복합니다. 지금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은행 창구 앞에서 괜히 번호표만 뽑았다가 돌아오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뭔가 시작할 수는 있을까? 이 말은 최근 그가 아내에게 건넨 말 중 가장 조심스러웠던 말이었습니다. 김상국 씨는 그날 이후로 동네 도서관을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지하 1층 금융 코너에 먼지가 쌓인 책들이 줄지어 놓인 곳. 그는 처음으로 50대 이후 절세,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펼쳤습니다. 책에는 연금저축펀드, ISA, IRP 같은 단어들이 가득했고 처음엔 모든 문장이 낯설었지만 어느 순간 내가 퇴직 직전에 이걸 알았더라면이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작은 메모장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 공제 가능, IRP 퇴직금 넣을 수 있음, ISA 비과세 혜택 5년 이상 유지시 유리. 이런 메모를 다시 집에 와 아내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 요즘 이런 거 공부하고 있어. 혹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연금이라는 걸 조금씩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아내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나이에 가능한 거야? 연금은 젊을 때부터 하는 거 아닌가? 그 질문이 김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책에서도 유튜브에서도 50대도 늦지 않다고 말했지만 막상 내 나이를 생각하면 이미 손해본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지역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자
젊은 직원은 처음엔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은 30대에서 40대 분들이 많이 만드세요. 그 말에 김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내가 그동안 너무 늦게 알았지 뭐예요. 직원은 김 씨의 상황을 듣고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 분리과세, 복리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하루 종일 은행에서 설명을 들었고 돌아오는 길에 오래전 승진 누락되던 날보다 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식탁에 앉아 부엌 벽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 곰팡이 좀 봐. 사람 기운 빠지게 생겼네. 우리 이 집 좀 손 봐야 할 것 같아. 근데 그 돈 있긴 해? 김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은 예금으로 고치려니 불안했고 그렇다고 버틸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당장 고치는 건 좀 미루자. 대신 그 돈 연금 펀드로 돌려보려 해. 내가 계산해봤는데 15년 정도는 불릴 수 있더라고.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만들어놔야 우리 말년이 달라지지 않겠어.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믿어볼게. 그 말 한마디에 김 씨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다음 주부터 평일 오전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금융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었고 강의실엔 자녀 결혼자금 걱정, 병원비 부담, 국민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서 김 씨는 조용히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남은 예금 중 일부는 연금저축 계좌로 옮긴다. 세액 공제를 챙기면서 10년간 유지할 수 있게 월 불이백을 최소한으로 조정한다. ISA 계좌는 안정형, ETF로 나눠 투자하고 단기 수익보다 장기 복리를 노린다. 그리고 향후엔 상황 봐서 주택연금도 고려해본다. 그가 직접 쓴 메모장에는 그렇게 한 줄 한 줄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글씨를 보며 그는 처음으로 노후에 대해 불안이 아닌 준비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밖에 자주 나가시던데.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모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좀 배우고 살아보려 한다. 너희한텐 손 안 벌리고 우리 둘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 아들은 그 메모장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멋지세요. 그날 밤 김 씨는 부엌 천장을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곰팡이 자국은 그대로였지만 이번엔 어쩐지 그 얼룩조차도 달리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 다시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윤창열 씨, 현재 68세.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25년 된 아파트에 아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오래됐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집 안 구석구석엔 손이 많이 간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옆 탁자 위에는 2025 대한민국 시니어 재무설계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 씨는 대기업 출신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중소제조업체의 회계팀장으로 일했고 퇴직 당시 연봉은 4,500만 원 남짓,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국민연금은 월 8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은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저는 53살 때부터 연금저축펀드를 시작했어요. 퇴직금은 IRP로 넘기고 남은 자산은 ISA에 분산했죠. 그때는 사실 뭘 많이 알았던 건 아니고 그냥 불안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윤 씨는 회계팀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내 임원들의 퇴직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부동산 투자에 넣었다가 유동성 부족으로 고통받는 상무, 자녀 유학비로 수억 원을 지출하고 빈 통장만 남은 이사, 그리고 퇴직 후 사무실을 차렸다가 몇 년 못 가 문 닫은 부장까지. 그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나는 안 그래야겠다. 그 생각 하나로 준비한 거죠. 그는 50대 초반부터 작은 금액이지만 매달 연금저축에 불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에서도 그 나이에 그걸 왜 하냐는 말도 들었지만 그는 매달 30만 원, 40만 원씩 꾸준히 쌓았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몰랐지만 불입 내역을 보고 회계적으로 장점이 많다는 걸 직감했다고 합니다. 퇴직 후 그는 퇴직금의 70%를 IRP 계좌로 이동시켰고 이 중 일부는 채권형 펀드, 일부는 글로벌 배당 ETF에 분산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ISA 계좌에 넣어 단기성과 장기성 자산을 적절히 배치했죠. 중요한 건 돈이 통제 가능한 속도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매달 흐름이 생기도록 구조를 짰어요. 그 결과 68세인 현재 윤 씨는 매달 국민연금 82만 원에 더해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총 180만 원가량의 현금 흐름을 받고 있습니다. ISA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매년 300만 원 내외로 필요할 때마다 여행비로 활용하고 있죠. 물론 윤 씨도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 자산은 제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예금만 있었으면 아마 지금쯤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고 있었겠죠. 윤 씨의 삶이 특별한 건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그는 돈이 어디에서 언제 들어오는지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생활비를 계획했고 소비를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부부는 매년 봄이면 전국 벚꽃 명소를 찾아 3일에서 4일간 짧은 여행을 떠났고 손주 생일이 다가오면 조용히 10만 원짜리 책 선물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크게 쓰진 않아요. 대신 꾸준하게 쓸 수 있도록 설계한 거죠. 윤 씨가 강조한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투자의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자산이 매달 내게 현금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에게도 아파트보다 연금 펀드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말해요. 친구 엄마들은 다 갭 투자한다고 왜 우리는 안 하냐고. 그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부부는 갭 대신 갭 없는 삶을 선택한 거라고. 윤 씨는 얼마 전 연금 계좌의 15년 누적 수익을 정리해 봤습니다. 연금저축은 원금 대비 1.7배, IRP는 1.5배, ISA는 연 5% 내외.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고 건보료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누가 보면 소박한 수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내 노후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에요. 윤 씨의 하루는 조용합니다. 아침엔 커피를 내려 마시고 점심 전엔 공원 산책을 나갑니다. 오후엔 아내와 함께 지역 문화센터에서 도예 수업을 듣고 저녁엔 책을 읽거나 유튜브로 경제 뉴스를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불안이 없는 게 아니라 불안을 미리 분산시켜 놓은 거죠. 그게 연금 펀드였어요. 그가 사는 집은 여전히 20년 넘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곰팡이 핀 부엌 천장은 없습니다. 몇 해 전 여유 자금으로 부엌과 화장실 전체를 리모델링했고 그는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말합니다. 이 공간이 곧 내 연금입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고 계획대로 나가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죠. 그게 진짜 노후 아닐까요? 윤 씨의 인생은 누구보다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현명한 준비를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50대라는 시간에 내려야 했던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죠.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이 말, 단순한 불안 조장이 아니라 실제 통계로도 뒷받침되는 현실입니다. 국내 은퇴자 중 절반 이상은 은퇴 후 소득이 퇴직 전 소득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비의 대부분을 국민연금과 예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는 점점 버티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층 상대 빈곤율이 40%를 초과해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국민 중 고령자의 소득이 중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평균적으로 노인이 되면 가난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고령 금융 보고서에서는 예금 자산에만 의존한 고령층일수록 생활비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금 자산을 주력으로 보유한 집단과 투자형 연금 자산을 포함한 집단의 장기 생존율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 높은 정신건강 만족도를 보였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복리 구조의 장기 금융 상품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경제적 예측 가능성과 계획 수립에 있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소비 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씀씀이가 계획적이 되고 예측 가능한 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최근 세계은행 월드뱅크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노후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보장된 고령자일수록 의료비 지출의 불확실성이나 자녀 부양 압력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생활의 질이 객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리타이어먼트 인컴 시스템즈 관련 보고서에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은퇴자는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생활비로 환산 가능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보고서는 전 세계 40여 개 국가의 은퇴자, 수입 구조와 생활 만족도, 의료비 스트레스 지수 등을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느끼는 요인 중 하나는 미래 자산 고갈에 대한 공포이며, 이는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의 흐름 구조와 훨씬 더 관련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금 펀드나 IRP, ISA와 같은 금융 상품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자산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라는 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조를 늦게 시작할수록 복리의 효과는 줄고 세제 혜택도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도 50대 이후 연금계좌 진입자는 소득 공제율은 낮지만 운용 전략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의 엘더 퍼넨셜 플래닝 보고서에서는 50대 이후 연금 펀드를 시작한 은퇴자들 중 복리 수익률이 연평균 5% 이상 유지된 경우 25년 이상의 생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앞서 소개한 윤창열 씨와 같은 사례가 이론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전략이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근거입니다. 더불어 연금 펀드를 포함한 세제 혜택형 계좌의 또 다른 장점은 세금,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은퇴자에게 과도한 세금과 의료비 부담이 장기 빈곤을 초래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세제우대 계좌 활성화를 통한 고령층 소득 보전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는 이런 구조를 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는 분석도 병행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50대인 분들은 앞으로 최소 30년을 더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30년 동안 여러분의 자산이 가만히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으로 바뀌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노후의 방어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이유, 바로 이 통계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구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절세형 금융상품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좌만 만들고 방치하지 말고 소액이라도 정기적인 불입을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은 10만 원도 부담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금액이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생활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절세계좌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어 노후의 세금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는 금융자산을 절세계좌로 옮겨 놓는 것만으로도 건보료 산정 기준이 달라져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50대라면 계좌만 잘 활용해도 월 생활비의 최소 20%에서 30%는 보전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적 조치 외에도 지금 거주 중인 주택이나 자산 구조를 점검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방이 많은 아파트에 혼자 혹은 부부만 살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줄이고 그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실제로 어르신 맞춤형 주거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정 기준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이사비와 중개비를 지원하며 보다 관리가 쉬운 소형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버 금융 상담소를 운영해 고령자 대상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광주광역시는 시니어 금융건강 클리닉 프로그램을 통해 연금, 절세, 부채, 구조조정 등 전반적인 금융 솔루션을 안내하고 있고 대전시도 노인 금융안심 상담소를 통해 고령자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실질적인 금융 상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시청,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노년 재무설계 프로그램도 매우 유용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고령자 맞춤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및 한국재무설계협회 등의 협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연금, 세금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일본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답게 노후 자산 흐름 관리 제도를 도입해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산 운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충동적 투자나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며 한국도 최근 일부 은행에서 유사한 맞춤형 고령자 자산관리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SECURE 액트 2.0이라는 법을 통해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연금 계좌 추가 납입 한도를 확대하고 복리 운용의 장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에겐 기본 납입 한도 외에도 추가 적립 캐치 마이너스 업 컨트러뷰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늦게 시작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정부가 운영하는 레지스터드 리타이어먼트 인컴 펀드 RRIF 제도를 통해 고령자에게 세금이 연기된 계좌 운용 혜택을 주며 일정 기간 이후 연금처럼 인출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모두 노후에 필요한 것은 자산의 액수가 아니라 매달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시스템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흐름을 만드는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좌를 만들고 한 달 10만 원씩이라도 불입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을 받아보고 살고 있는 지역의 재무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떠나간 자리엔 후회가 남고 작은 준비가 남긴 자리엔 평온이 깃든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곰팡이 낀 천장을 바라보며 왜 그땐 몰랐을까 하고 후회했던 김상국 씨의 이야기. 퇴직금 5억 원이 3년 만에 사라지고 통장 잔고를 보는 게 두려워졌던 그분의 현실은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작게 시작했지만 꾸준히 준비했던 윤창렬 씨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 흐름 속에서 손주에게 책을 선물하고 아내와 도자기를 빚으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가진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의 방향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제 와서 뭘 해? 라는 마음으로 지금의 불안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50대, 60대, 70대라 해도 지금부터라도 작게라도 시작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흐름 있는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이 가난과 불안이 아닌 작은 여유와 따뜻한 안정으로 채워지길 바란다면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계좌를 만들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저축하고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라도 찾아가 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몇 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다시 조용한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불씨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씨가 여러분의 노후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등불이 되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여러분의 노년이 누구보다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혼하니까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진짜 무너진 건 그 다음이었죠.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설거지가 싫은 게 아니라 아무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더는 참기 힘들다. 이 결혼 생활, 이제 끝내야겠다. 혹은 내 인생도 좀 살아보고 싶다고요? 서울 근교에 사는 62세 김영수 씨는 3년 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이제는 자유다라는 생각에 TV도 새로 사고 냉장고에 맥주도 채워 넣었죠.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심해지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이 없었고 퇴근 후 텅 빈 집에 돌아와 전자레인지에 데운 혼밥을 먹으며 내가 이러려고 이혼했나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60대 이상 이혼자의 자살률이 기혼자의 3배 이상이고 이혼 후 경제력 상실, 자녀와의 거리감, 외로움은 고독사 확률을 5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혼자 살아가는 남성 노인의 10명 중 7명은 삶이 외롭고 버겁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혼 정말로 준비되셨나요? 정말 혼자가 편할까? 라고 묻기 전에 이 외로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부터 물어봐야 합니다. 이미 수만 명의 이혼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혼자 남겨진 그 순간이었다고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이 선택, 어쩌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정호 씨는 올해 65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중견기계 부품 업체에서 34년간 일했고 부장 자리에서 퇴직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은 2억 7천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 결혼은 끝냈고 아내와 둘이 소박하게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통했고 아내는 윤 씨의 퇴직 이후 집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며 우린 이제 남남처럼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결국 작년 봄 윤 씨는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며 쿨한 척 했지만 막상 홀로 원룸 전셋집에 들어앉은 첫날 윤 씨는 아무 말도 없이 TV만 쳐다봤다고 합니다. 이혼 후의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혼자 밥 먹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밥솥에 쌀을 씻고 김치를 덜고 계란 하나를 굽는 그 짧은 과정이 윤 씨에겐 낯설고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김치를 꺼내려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통 안에 있던 나물 무침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온 건데 왜 벌써 이래? 라며 꺼내 들고 보니 김치통도 고추장도 나물도 하나같이 상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시큼한 냄새로 가득 찼고 윤 씨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한밤중에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밥을 해 먹는 걸 그만뒀습니다. 대신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 냉동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가 시큰거려 가까운 치과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길 치주염이 심해서 틀니까지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혼자 지내며 식습관이 엉망이 되자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챙겨주는 이 없는 일상. 윤 씨는 그제야 아내가 해준 반찬, 식탁 위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소중함을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건강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퇴직금 중 절반은 이혼하며 재산 분할로 나갔고 남은 돈은 월세 보증금과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금이 조금은 나오니까라고 생각했지만 윤 씨는 공무원이 아니었기에 국민연금 월 74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월세, 공과금, 통신비를 내고 나면 한 달 식비로 2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혼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엄마랑은 성격이 안 맞아서 좀 떨어져 살기로 했다고 둘러댔지만 자녀들 역시 윤 씨를 예전만큼 챙기지 않았습니다. 설날에도 요즘 애들이 다 바쁘잖아요라며
연락 한 번 없었고 명절에 혼자 편의점에서 햇반을 데워 먹던 그날 윤 씨는 내가 왜 이혼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루에 20번도 넘게 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 1년, 윤정호 씨는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부부였을 땐 아내와 함께 모임에도 가고 동창회에도 얼굴을 비췄지만 이혼한 이후부터는 혼자 왔다는 시선이 어쩐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즘 형수님은요? 라는 질문에 괜히 얼버무리고 자리를 피한 날이 2번, 3번 반복되면서 결국엔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식은 동네에 퍼졌고 어느 날 시장에서 마주친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혼자 사신다면서요. 와이프랑 참 잘 어울리셨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 짧은 말이 그렇게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을 줄 몰랐습니다. 더 이상 누가 전화를 해오는 일도 문 앞에 반찬을 놓고 가는 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고작 편의점 알바생의 봉투 필요하세요? 가 전부가 됐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빠 괜찮지? 돈 필요한 건 없지? 같은 형식적인 대화였습니다. 정작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라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윤 씨는 말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저녁이었고 미리 사둔 반찬을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열흘 넘게 된 무생채, 상한 콩나물, 까맣게 물든 시금치 무침, 뚜껑을 열자마자 올라오는 시큼한 냄새에 윤 씨는 반사적으로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 이 반찬들 같구나. 상하고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방치된 내 인생이. 그날 밤 윤 씨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파에 기대 눈을 감은 채 그때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만 100번쯤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허전하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할 용기도 다시 돌아갈 자리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고지혈증 약과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고 보건소에서 지역 노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추천받았지만 윤 씨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점점 무너지는 나날이 이어졌고 이제는 잠드는 것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간혹 반찬통을 꺼내지도 않고 편의점 도시락 뚜껑도 열지 않고 그냥 버릴 때도 많아졌습니다. 그럴 땐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누가 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곰팡이 핀 반찬들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밥 먹자고 같이 앉아주기만 해도 좋겠는데. 윤정호 씨의 삶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65세 이상 이혼 남성의 절반 이상이 극심한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혼자 살며 심리적으로 고립된 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매년 증가 추세이며 노년층 자살률도 결혼 상태와 강하게 연관된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씨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와서 뭐 어쩌겠어요? 그 말 속엔 체념과 후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하다고 배우자를 더는 견딜 수 없다고. 하지만 노년에 선택한 이혼이 결국 곰팡이 핀 반찬통처럼 버려지고 방치된 채 살아가는 삶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윤 씨의 이야기는 묵묵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씨는 올해 67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딱히 넉넉하진 않지만 매일 오후 햇살이 드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함께 화초를 돌보는 시간이 이 씨 부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성우 씨는 과거 대기업 임원도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소제조업체에서 기술직으로 28년을 일했고 퇴직 당시 직급은 과장이었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낮은 임금이었지만 그는 평생 쓸 돈보다 쌓을 돈을 먼저 생각하자는 원칙으로 살아왔습니다. 40대 중반 큰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던 해 이 씨는 아내와 함께 노후를 위한 재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지출 가계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쓴 소비 내역을 전부 정리한 뒤 매달 어디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파악했고 거기서 꼭 필요 없는 소비들을 하나씩 잘라냈습니다. 둘째 딸 학원비, 외식비, 휴대전화 요금 모든 것을 줄이되 가족 간의 시간은 오히려 더 자주 갖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녁 한 끼를 외식 대신 집에서 먹는 대신 그 시간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얘기를 나누기로 한 겁니다.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물가 기준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퇴직 3년 전부터 퇴직 후 시뮬레이션 표를 직접 만들며 월 지출, 예상 연금 수령액, 의료비, 주거비 등을 꾸준히 계산해 왔습니다. 퇴직 후 바로 창업을 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인들이 커피숍, 코인 세탁소, 반찬 가게 등으로 재도전을 할 때에도 이 씨는 오히려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데 장사부터 할 순 없지라며 멈췄습니다. 그 대신 1년간은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노인복지 지도사, 평생교육사, 시니어 컴퓨터 지도사 같은 분야였습니다. 배우는 중엔 힘들었지만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자. 인근 복지관에서 시니어 대상 컴퓨터 교육 강사를 구한다는 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급은 높지 않았습니다. 수업 한 회당 3만 원 수준이었지만 내가 나이 들고도 누군가에게 도움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작은 강사비가 들어오자 아내와 함께 시니어 문화기획단에도 등록했고 그곳에서 취미로 사진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였습니다. 이 씨는 퇴직 후에도 매주 부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감정을 쌓아두지 않도록 대화를 이어가는 자리였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요리해줘서 밥 먹는 게 기쁨이야. 그 말에 이 씨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식탁 위에 반찬이 모자라도 함께 식사하며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혼자 먹는 편의점 도시락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건강관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10년째 주 3회 아침 걷기 운동을 하고 있고 동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3개월마다 점검하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전 예방하려는 습관이 자리 잡혔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변함없습니다. 큰아들은 타지에 살고 있고 둘째 딸은 결혼해 부산에 거주 중이지만 매주 영상통화를 통해 안부를 묻습니다. 명절에는 자녀 부부가 집에 찾아와 손수 밥상을 차려주며 아빠,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최근엔 이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노후를 잇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노후 준비 과정, 퇴직 후 일상, 배우자와의 대화 노하우, 건강관리 팁을 나눕니다.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이성우님 덕분에 저도 노후 준비 시작했습니다라는 댓글이 달릴 때마다 마치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노후는 젊을 때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하루하루가 내 선택의 결과이죠. 그 선택을 미루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성우 씨의 삶이 특별해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준비와 관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곰팡이 낀 반찬이 아닌 매일 정갈하게 정리된 식탁 위에서 오늘도 맛있게 먹자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옆엔 그의 손을 꼭 잡고 앉은 평생의 동반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혼이나 은퇴 후에 윤정호 씨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통계는 그 현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독거 가구의 비율은 2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이들 중 70%가 이혼을 경험한 뒤 혼자 사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그들 중 절반 이상은 주 5일 이상 혼잣말을 한다고 답할 정도로 외로움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립감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이혼 남성의 경우 혼자 사는 기혼 남성보다 심장질환 발병률이 1.8배, 우울증 진단율은 4.2배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유럽의 연구에서는 60세 이후 이혼한 남성들이 단순히 건강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의존과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혼한 남성들의 경우 고독감과 무력감, 쓸모없다는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건강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급기야 질병 초기에도 병원을 찾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고립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해외 사례 연구에서는 이혼 후 초기 6개월 동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감정으로 자존감이 유지되지만 1년을 넘기면 외로움과 후회가 더 강하게 찾아오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일상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현실도 냉정합니다. OECD 국가 중 노년층 상대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30% 이상이 월 8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안정적인 주거가 없는 경우엔 절반 가까이를 집세로 지출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한 고령 남성은 기혼자 대비 평균 자산이 6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한 대비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거노인 종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이혼 후 혼자 사는 60대 이상 남성 중 절반 가까이가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답했으며 그중 일부는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을 대부분 자녀 결혼이나 초기 창업, 생활비로 써버리고 더 이상 쓸 여유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윤정호 씨의 사례처럼 자녀들에게 말도 못하고 병원도 미루고 냉장고 안에 곰팡이 핀 반찬을 다시 덮고 있는 삶은 어쩌면 현재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이성우 씨처럼 노후 준비를 일찍부터 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꾸준히 가꾸고 건강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국제고령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부터 노후 재무 설계를 시작하고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사회활동을 이어간 고령자의 경우 70세 이후에도 우울증 진단율이 일반 평균의 절반 이하였으며 병원 방문 수나 치매 발생률도 크게 낮았다고 합니다. 또 부부가 함께 노후 계획을 세우고 대화의 빈도를 유지한 가정일수록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남은 가족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곧바로 창업이나 투자에 몰두하기보다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점검하며 재정 계획을 조정한 이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재산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에서 출발한다고. 그리고 그 연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라는 사실은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즉,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경제력도, 건강도, 사회적 신뢰도 모두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실시된 65세 이상 고령자 추적 조사에서는 배우자의 죽음보다 이혼이 건강 악화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이 더 길게 지속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서적 회복력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함께 살아가느냐는 질문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혼 후의 고립과 무계획한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노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종합 서비스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상생활 지원부터 말벗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요건에 따라 가사 도우미와 정서 지원 인력이 매주 정기적으로 방문해 기본적인 돌봄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산시는 혼자서도 괜찮아요. 프로젝트를 통해 독거노인을 위한 자가 건강진단 키트를 보급하고 매달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정신건강위험군은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은 시니어 기자단을 운영해 은퇴한 고령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콘텐츠로 기록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광주시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매달 정서치유 집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며 우울감이 심한 노인을 대상으로는 1:1 전문 상담도 지원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제도가 있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참여자들의 자살 예방 효과나 인지기능 개선,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다수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혼 후 혼자 남겨졌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관계망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될 수 있다고요. 특히 서울 경기권 지자체 대부분은 최근 1인 가구 노인 증가세에 따라 마을 단위 단톡방 개설, 주 1회 공용 식사 모임 운영, 낯선 이와의 대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소규모 모임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모임은 기존 가족이 없어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실제로 참여한 노인의 70% 이상이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고령자 고독사 방지법을 제정해 일정 연령 이상의 독거노인은 지역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안부 확인과 생활 실태 조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독 사유를 일정 수준 낮추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시니어 커뮤니티 홈 정책을 통해 혼자 사는 노인을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모아 공동 식사 공동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복지사와 의료진이 삼주하여 정서적 고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거주시설이 아닌 고령자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모델을 참고해 혼밥 지원형 공공주택, 중장년 공유하우스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바는 같습니다. 노후는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지역사회복지자원과 정부의 지원제도 그리고 본인의 감정과 관계망을 정리할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고립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해도 실은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